안녕하세요. 아까 살펴봤던 사진 부분에 대해서 연결해서 계속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린 부분 잊지 않으셨죠? 크기를 조절하거나 어, 사진을 자르거나 필터를 적용하고 보정을 할 수 있고요. 액자도 씌울 수 있어요. 그리고 서명을 넣는 부분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동물이나 사물들이 나오는 사진은 크게 상관없잖아요. 뭐 뒷모습이 나온다거나 이런 건 상관없지만 아이들이나 내 사진이 나올 때 이런 얼굴이 나오는 게 싫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럴 때 모자이크 처리를 할 수 있는데요. 자동 인식도 가능한 기능이 있거든요. 방금 자동 인식을 눌렀을 때 아이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가 되는 거 보셨나요? 다시 버튼을 없애면 모자이크가 사라져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자동 인식을 눌렀을 때 얼굴에 모자이크가 생기고요. 자동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배경에 비해서 뭐 사람이 너무 많다거나 혹은 사람이 너무 크기가 작아서 구분이 잘 안 될 때, 그럴 때는 직접 모자이크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사각으로도 가능하고 원형으로도 가능해요. 둘 다 적용하는 방법은 똑같고요. 뭐든 클릭을 한 다음 사진으로 가서 다시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손을 떼지 않고 그대로 밑으로 눌러주시면 모자이크 처리가 잘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숫자를 변형시키는 건 모자이크 크기를 말하는데요. 흐리게 해줄 수도 있고요. 점점 더 진한 모자이크를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사진에 직접 제가 텍스트를 넣을 수도 있는데요. 말풍선을 넣는다거나 이제 이게 너무 작게 나와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점 같은 거를 클릭해서 잡은 다음 늘리고 줄이는 게 가능해요. 글자는 더블 클릭을 하세요 라고 이미 적혀 있고요.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지워서 제가 적고 싶은 글을 적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말풍선이 아니라 일반 글씨도 가능하거든요. 똑같이 아무거나 눌러준 다음 더블 클릭한 다음 제가 적고 싶은 글을 적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텍스트가 사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까 서명처럼 비슷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스티커예요. 스티커는 뭐 하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글을 쓸 때 사진에 스티커를 그렇게 써본 적은 없지만, 내가 뭐 꾸미는 걸 좋아한다 라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스티커를 넣어줄 수도 있겠죠. 또 뭔가 꾸미고 싶을 때 뭐 여러 가지를 넣으셔도 되고요. 오히려 지저분해 보일 수 있으니까 잘 선택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스티커도 나만이 쓰는 그런 뭐 위치나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명의 형태와 비슷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 마스크 기능인데요. 아이가 지금 민들레 꽃을 불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이 모습이 귀여워서 이거 입을 강조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 때 마스크를 씌워 주시면 이 마스크를 쓴 부분만이 잘 보이게 되거든요. 마스크를 너무 작게 설정하면 조금 이따 보면 아시겠지만 사진이 깨짐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진의 모든 수정 사항은 이 위쪽 오른쪽에 있는 완료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완료가 되지 않고요. 취소를 누르면 그대로 바로 빠르게 취소가 돼버려요. 그런데 완료를 눌렀을 때 사진이 너무 많다고 하면 업로딩 되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럼 마스크 모양을 봐야 되니까 완료를 한번 눌러 볼게요.
마스크가 잘 적용됐나 봐야 되는데요. 아까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막 수정했던 모자이크랑 스티커랑 글씨가 다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여기 위에 쪽에 보면 마스크 넣은 거 보이시나요? 동그랗게 사진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렇게 한 장으로 마스크를 넣은 사진을 사용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깨지는 것도 보기 싫고 뭐 한 장을 넣었을 때 뭐 구조가 잡기 어렵기 때문에 아까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옆으로 끌어당겨서 붙이는 형태로 이렇게 다른 사진 옆에 강조할 때 이런 걸 사용하는데요. 뭐 상세 페이지 같은 데 보시면 뭐 실밥 잘 꾸며져 있다 거나 뭐 더 크게 강조해서 보여주고 싶을 때 그럴 때 이런 마스크 기능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블로그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좀 더 강조해서 잘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마스크를 사용해서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법과 사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에디터라고 불러요. 사진을 수정하는 기능을. 이 에디터만 잘 사용하셔도 특별히 내가 포토샵이나 다른 기능을 사용하지 않아도 엄청 수정을 잘 할 수 있겠죠? USB나 컴퓨터에 담겨져 있는 사진을 업로드 할 수도 있지만 내 계정이 있는 다른 SNS에서도 사진을 불러올 수 있어요. 특히 사진이 저절로 폴더에 들어가는 네이버 마이박스 기능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별도로 USB로 사진을 옮기거나 뭐 이동시키지 않아도 마이박스 안에 있는 사진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고 볼 수 있죠. 일정 이하의 용량까지는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일정 이상의 용량은 월 요금제를 내면 저장이 되는데요. 내가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로 찍은 모든 사진도 올라갈 수 있게 설정할 수 있고 동영상까지 한 번에 업로드 될 수 있도록 설정이 가능해요. 기존의 마이박스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굳이 비용을 내가면서 사용하실 필요는 없고요. 뭐 또 스마트폰이 아니라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촬영한 사진을 컴퓨터에 옮겨서 업로드해도 되기 때문에 꼭 SNS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또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을 연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한 가지 오류가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서도 가능했었는데 지금 업로드가 되면서 마이박스에서만 이렇게 업로드가 가능하도록 설정이 바뀌었네요. 죄송합니다. 마이박스 기능을 사용해서 사진을 업로드 하게 되면 내가 핸드폰이나 USB 같은 별도의 도구를 거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지만 사실 저는 이런 SNS 업로드 기능을 한 번도 사용해 보진 않았어요. 저도 마이박스를 사용하고 있긴 한데요. 그런데도 저는 그냥 일반 사진 업로드를 사용했고 그게 더 편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보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라이트룸이나 포토샵을 사용해서 이미 수정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를 한번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뭐 그렇지 않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블로그 내에 사진 편집 기능을 사용하실 분들은 마이박스에서 바로 업로드하는 것도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동영상을 업로드 하실 때에는 주의할 점이 좀 많이 있어요. 동영상은 피부 색깔이 너무 많이 나오거나 뭐 노출이 있거나 유해한 영상이면 저절로 영상이 보이지 않게 그냥 네이버에서 막아버립니다.
동영상 추가도 마찬가지로 일반 동영상 파일을 추가하거나 네이버 마이박스를 이용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동영상 추가 버튼을 누르고 업로드한 다음에 편집을 할 수 있어요. 제목 등을 편집하실 수 있고요. 모바일에서 이 동영상을 업로드 하시게 되면 업로드가 완료가 안 된 상황에서 만약에 그 블로그를 종료하고 완료를 누르게 되면요. 오류가 생기게 되고 발행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답답하더라도 이 동영상이 제대로 업로드 되는 것을 꼭 완료되는 것을 확인하시고 이제 창을 꺼주시는 게 좋아요. 동영상을 어떻게 업로드 하는지 이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사진을 업로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툴이 있는 곳에서 동영상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영상 추가 버튼을 눌러서 제 폴더 안에 있는 동영상을 눌러주시고 열기를 눌러주시면 동영상이 업로드가 되겠죠. 저는 지금 파일에 동영상이 없기 때문에 그 업로드 하는 건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 개의 글에 동영상 파일은 최대 10개까지가 업로드가 돼요. 그리고 파일의 용량도 정해져 있거든요. 8기가고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총 420분까지 업로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동영상을 비공개로 발행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어느 날부터 용량이 또 제한되었고요. 또한 360VR 동영상이라는 것도 업로드가 가능해요. 아래쪽에 설명을 보시면 알겠지만 불법 촬영물 및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영상, 저작권 또는 사생활 침해 등의 영상은 관련 법률 및 이용 약관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저작권자의 요청에 의해 광고가 삽입될 수 있습니다 라고도 되어 있는데요. 더 많은 것이 궁금하시면 옆에 파란색 글씨 동영상 업로드 도움말이라는 것을 읽어보시면 동영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것이고요.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연결해서 스티커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기본 제공 스티커는 물론이고 원하는 것을 오지큐라는 곳에서 구매가 가능하세요. 문장이 너무 길다면 사람들이 그 문장을 읽는데 지칠 수도 있기 때문에 스티커를 넣어줌으로써 글의 재미를 좀 더 심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독성이 좋아지는 글을 발행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내 글을 읽는 체류 시간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블로그에 이런 글을 적었다고 했을 때 글이 옆으로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글을 읽는 사람들은 피로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스티커를 적절히 사용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아픈 곳이 없다라는 말을 좀 적어 봤는데요. 스티커라는 것을 누르면 오른쪽에 창이 나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게 있고요. 저도 이제 구매를 한 게 몇 개 있어요. 그러면 기본 제공되는 것들을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아프다고 했으니까 화이팅이라는 그 스티커를 한번 넣어 볼게요. 그리고 스티커가 옆으로 튀어나와 있으면 아무래도 글쓰기가 힘드시니까 다시 꺼주시면 이렇게 창이 사라지거든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아까 글씨만 완전히 나열했을 때보다는 훨씬 보기 좋다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때는 가독성에 있어서
사진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스티커를 활용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스티커를 너무 남발하면 또 정신이 없어 보이고 가독성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스티커는 적절한 공간에 적절하게 개수를 맞춰서 넣어 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스티커를 여러 가지 종류를 막 한 개의 글에 넣으면 그 또한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스티커는 웬만하면 한 가지로 사용해 주시고, 또 스티커를 넣을 때 사진이 너무 많진 않은지, 내 스티커가 너무 많진 않은지, 내가 글씨에 비해서 스티커만 계속 넣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면서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내 글을 읽을 때 피로감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더 잘 읽어주는 역할의 도구가 될 수 있겠죠. 다음은 인용구라는 건데요. 중요한 말을 적거나 단락이나 순서 등 목차가 들어갈 때 사용이 용이하다고 보시면 돼요. 총 6가지 인용구를 사용할 수 있고요. 용도에 따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인용구를 사용해 보시면 내가 자주 이렇게 사용하는 거랑 내 글 분위기에 맞는 것을 찾게 될 건데요. 저는 이런 인용구를 참 좋아해요. 그런데 인용구도 인용구마다 특징이 있거든요. 그 특징을 함께 다시 살펴볼게요. 인용구는 일반적으로 그냥 바로 눌렀을 때 가운데 정렬이 있고요. 또 인용구를 누른 부분에 클릭을 해보면 다른 모양으로 인용구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인용구를 잘못 눌렀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뭘 하다가 실수로 이렇게 전부 잡혀 있는 상태에서 글씨를 잡았는데 인용구를 눌러버리면 글씨가 지워져 버리게 되거든요.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또 뭐 내가 인용구를 할 게 아닌데 인용구를 모르고 스티커를 넣으려고 했는데 인용구를 눌렀다 할 때는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인용구 모양이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 제가 이렇게 글씨를 적었는데요. 아까 본문으로 돌아가시게 되시면 글씨는 남아있게 되는데요. 인용구를 했을 때 제가 글씨를 적고 나서 삭제를 눌러버리면 글씨까지 함께 삭제가 돼요. 또 제가 이렇게 글을 잡아서 인용구를 넣고 싶을 때 이 글을 인용구로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 글씨를 클릭해서 끌어당겼을 때 위에 뜨는 인용구를 눌러주시면요. 그 한 단락이 전체가 인용구로 바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엔터를 쳐주시고 안녕하세요 부분에 인용구로 따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모양도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고요. 인용구를 누르다 보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앞쪽으로 정렬되는 인용구 기능이 있고 중앙 정렬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 인용구 사용하는 거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제 블로그를 한번 보시면 거의 다 인용구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인용구를 적절하게 사용하게 되면은 단락을 나누어 주거나 글씨를 읽을 때 상대방에게 피로감을 줄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인용구는 진하게 하는 방면에 저는 앞정렬을 좋아하거든요. 글을 쓸 때도 앞으로 정렬해서 글을 쓰는 걸 좋아해요. 뭐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처럼 소제목처럼 인용구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고요. 어, 제가 제일 인용구를 잘 사용했던 것들이 이렇게 음식에 대한 포스팅을 할 때였는데요. 음식을 할 때는 아무래도 재료나 순서 같은 것들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한테 레시피를 알려줄 때 유튜브나 인스타가 더 익숙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체로 좀 적어주는 걸 좋아했고요. 그래서 아까 썼던 이런 인용구, 제목 같은 인용구랑 식단을 적을 때 인용구랑은 약간 다른 게 눈에 보이시나요? 대화를 하듯이 꽁치 통조림에 물기를 빼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따옴표가 들어간 인용구를 사용했어요.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인용구를 사용해 주다 보니까 저는 사람들이 제 글을 읽을 때 편안하게 읽힌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가독성이 좋은 글을 적게 되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내 글을 편하게 읽게 되고, 내 글을 편하게 읽게 되면 한 번 더 보고 싶게 되고, 나중에 그 사람이 그 글을 잘 적었었지 라면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효과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인용구를 사용해서 가독성을 높여주는 것은 블로그 글쓰기에 있어서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어쨌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블로그는 남들이 봐주는 거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 편하게 읽기 쉽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같이 봤던 그 뭐 스티커나 사진 업로드하는 것, 뭐 동영상 업로드하는 것, 스티커 넣는 것, 인용구 사용하는 것까지 배웠는데요. 사실 이 정도 기능만 사용할 줄 알아도 블로그 글은 다 작성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가독성이 좋게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제 블로그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딱히 뭐 어떤 기능이 없어도 글을 쓰고 동영상을 넣고 사진을 넣고 그 다음 인용구를 써주고 또 사진 넣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적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알려준 기능만 사용해도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기초 툴은 꼼꼼하게 보고 가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인용구 다음으로 나오는 기초 툴을 또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드려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